요즘 장례식장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은 오히려 문을 닫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가까운 동네 장례식장은 거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가족 구조와 노후 생활 변화를 연구해온 김도희입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특히 가족과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장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례식 참석해 보시고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신 분 계신가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언젠가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님 장례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빈소에 사람들로 북적였을 텐데 그날은 가족 몇 명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더군요. 음식도 거의 없었고 조문객도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상주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 부르기도 어렵고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가족끼리만 하기로 했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한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변화는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조금씩 신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데 2010년대 중반부터 장례식장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바쁜 사회가 된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작년에 만난 67세 박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남편분 장례를 치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남편분이 평생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는데 막상 장례를 치르려니 연락할 사람이 없더랍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미 은퇴했고 친구들도 건강이 안 좋아서 오기 힘들다고 했어요. 결국 자녀들과 친척 몇 명, 그리고 이웃 두세 분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장례식장 직원의 반응이었대요. 직원이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다 이렇습니다. 조문객 적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박영자님은 3일장을 계획했지만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 빈소를 지킬 이유가 없었고 음식도 남아돌았습니다. 장례 비용은 예상의 절반도 안 들었지만 마음은 더 허전했다고 하시더군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와줄까?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내야 하나?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례가 공동체의 일이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는 가족조차 최소한으로 모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엔 장례 한 건당 조문객이 평균 100명에서 150명은 됐습니다. 지금은 30명만 와도 많은 편입니다. 한국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조문 참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흐름은 시작됐어요. 왜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지 않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계망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직장, 동네, 친척, 학교 동문까지 다양한 관계가 있었죠. 지금은 은퇴하면 직장 관계가 끊기고 이사 다니면서 동네 관계도 사라집니다. 친척도 멀어지고 동문회도 잘 안 나가게 되죠. 두 번째는 나이 문제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 친구들도 다들 건강이 안 좋아요. 장례식장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렵고 밤샘은 더더욱 무리죠.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식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조문 가면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고 부의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고민되고 음식은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느껴지면서 아예 안 가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68세 이정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아내를 먼저 보내셨어요.
결혼 40년 동안 함께 살았고 동네에서도 유명한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아내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호님은 장례 준비를 하면서 연락할 사람 명단을 적었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이니까 최소 5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적다 보니 20명도 안 되더랍니다.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 중 절반은 이미 건강이 안 좋아서 연락하기 미안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연락을 돌렸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15명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절반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어요. 밤새 빈소를 지켜준 사람은 아들 둘과 딸 하나, 그리고 오랜 친구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정호님이 가장 서러웠던 순간은 새벽 3시쯤이었답니다. 텅 빈 빈소에서 아내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옆 빈소에서는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 빈소는 젊은 사람 장례였는데 친구들이 밤새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외로워지는구나.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분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남았어요. 자기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었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가슴이 먹먹하다고 하세요. 이런 일이 비단 이정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보면 대부분 비슷한 풍경이에요. 빈소는 텅 비어 있고 가족들만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조문객이 와도 금방 가고 밤새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다녀온 장례에는 몇 분이나 오셨나요? 아마 생각보다 적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은 빈소가 아니라 음식이었습니다. 국내 공공자료를 보면 음식 마진이 장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빈소 대여료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3일장을 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달랐습니다. 조문객 100명이 오면 식사 준비, 다과, 음료수까지 합쳐서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나갔어요. 여기서 장례식장이 가져가는 마진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조문객이 많을수록 장례식장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문객이 30명만 와도 많은 편이고 대부분 식사도 안 하고 갑니다. 음식 주문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당연히 장례식장 수익도 급감했습니다. 빈소 대여료만으로는 운영비도 안 나오니까 작은 장례식장부터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72세 김미정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초에 어머님 장례를 치르셨어요. 어머님은 92세까지 사셨고 동네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라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김미정님은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과 상담하면서 음식 준비를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30인분 정도만 준비하시죠. 김미정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0인분이요? 최소 70명, 80명은 올 것 같은데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오시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김미정님은 반신반의하면서 50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온 사람은 25명이었습니다. 친척들 포함해서요. 음식은 절반 이상 남았고 그걸 보면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 비용이었습니다. 50인분 주문했는데 청구서를 보니 180만 원이었어요. 1인당 3만 6천 원 꼴입니다. 김미정님은 음식이 뭐가 그렇게 비싸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하길 국밥, 김밥, 샌드위치, 음료수, 다과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비싸다 싶었지만 이미 주문한 거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미정님은 나중에 계산해 봤습니다. 실제로 식사한 사람이 25명이니까 1인당 7만 2천 원을 쓴 셈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간단하게 먹고 간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다른 장례식장도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문객이 줄면서 음식 주문량 자체가 너무 적어졌거든요. 예전처럼 하루에 100인분씩 나가던 시절에는 대량으로 준비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인분, 50인분씩 소량으로 주문하다 보니 원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남기면 그냥 버려야 해요. 재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김미정 님도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직원이 전부 폐기한다고 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위생상 어쩔 수 없다더군요. 결국 이런 구조 때문에 장례식장은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빈소 대여료는 너무 낮고 음식 수익은 급감했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어드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부담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빈소 없이 가족만 모여 조용히 보내는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장례 문화 연구 결과 무빈소 장례 비율이 최근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빈소 장례란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병원 영안실이나 화장장에서 바로 치르는 방식을 말합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첫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빈소를 차리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들어요. 거기에 음식비, 수의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빈소로 하면 200만 원 안팎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형식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면서 조문객 맞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고령이신 분들은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밤새 앉아 있어야 하고 계속 절을 해야 하고 사람들한테 인사해야 하니까요. 셋째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어차피 사람도 안 오는데 빈소를 왜 차리느냐는 거죠. 가족끼리만 조용히 보내는 게 오히려 고인을 더 잘 기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55세 최성우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난해 아버님을 무빈소로 보냈습니다. 아버님은 85세셨고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했고 가족들이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원래 최성우님은 전통적인 3일장을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형제들과 상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큰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 억지로 부르는 것도 민폐 아니겠어. 둘째 형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아버지도 편하실 것 같다고요. 최성우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빈소도 안 차리고 보내면 아버지한테 미안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형제들 의견이 같았고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하셔서 결국 무빈소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하루만 모시고 다음날 바로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만 참석했어요. 최성우님 부부, 형님, 내외분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총 7명이었습니다. 영안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화장장 앞에서 간단한 추도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쓸쓸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보내도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치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비용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영안실 이용료, 수혜, 화장 비용, 봉안당 비용까지 다 합쳐서 250만 원 정도였어요. 빈소를 차렸으면 최소 80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그 돈으로 나중에 가족들끼리 아버지 추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최성우님은 지금도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대요. 아버지 친구분 한 분이 나중에 소식을 듣고 서운해하셨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형제들도 다들 잘한 선택이라고 했고 어머니도 편하게 보냈다며 고마워하셨어요. 최성우님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더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예 화장만 하고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언까지 남겨뒀대요. 여러분은 무빈소 장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용과 가족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선보다 가족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없는 죽음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기관 발표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0명이 넘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독사란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과도 단절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늘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1인 가구 증가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자식이 멀리 살거나 아예 결혼을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립되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 원인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은퇴하면 직장 관계가 끊기고 나이 들면 친구들도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이웃과도 교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63세 박성호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년 여름에 고독사로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알게 된 건 그분이 살던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인터뷰하면서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박성호님은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직장도 55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는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가끔 동네를 산책하고 편의점에 물건 사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런데 점점 밖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관리소장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거의 안 하는 분이었대요. 작년 7월 초순이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관리소에 전화를 했어요.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요. 관리소장님이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문을 열었더니 박성호님이 거실 소파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지 일주일쯤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됐어요. 집안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소주병이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혼자 술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 같았어요. 관리소장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분 휴대폰이었답니다. 경찰이 연락처를 확인했는데 저장된 번호가 10개도 안 됐어요. 그나마도 대부분 은행이나 병원 같은 기관 번호였습니다. 개인 연락처는 형 1명, 옛날 직장 동료 1명뿐이었습니다. 형한테 연락했더니 처음엔 받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해서 겨우 연결됐는데 형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오래전에 연 끊었는데요. 장례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고 구청에서 간소하게 화장해서 공동봉안당에 모셨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지금도 그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분이 그렇게 외롭게 사는 줄 몰랐대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적어도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제일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연락 끊고 지내는 분들, 점점 고립되어 가는 분들.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분 떠오르시나요? 이웃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무리. 사망자가 줄어서가 아니라 함께 모이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장례가 공동체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의 선택이 됐습니다. 형식만 남기면 부담이 되고 아무 준비도 없으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장례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내지고 싶은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가족과 내 장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대화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조 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위험한 현실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조 회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이 주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